지금부터 2019년도 2차 인문학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베트남을 소재로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 계시는 최호림 교수님, 그리고 부산외대 동남아학부에 계시는 배양수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먼저 두 분께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님과 다른 산하 기관장 원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개별적인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시는 최호림 교수님, 배양수 교수님 각각 30분씩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 계시는 최호림 교수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연구하는 인류학자 최호림입니다. 지금 부경대에 있고요. 오늘은 이제 베트남의 종족 정책과 소수 종족이라는 매우 인문학적인 주제로 하겠습니다. 아마 베트남 지역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일을 하시지 않거나 이쪽 연구를 하시지 않는 분은 베트남에서 소수 종족 문제까지 접근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냥 호사가들의 관심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오늘 하는 강의 자체도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일환으로 하지만 사실은 동남아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동남아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제가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기업에서도 그렇고 여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하는 강의 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은 연구자도 실제 많지 않고 그런 뭐랄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강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베트남에 가면 유사한 주제를 연구하는 베트남 내 인류학자를 10수명 정도를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20명 이상 되진 않지만, 그리고 일본을 가면 베트남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만 제가 한 2개 도시 정도 가면 한 20명 정도 만납니다. 저는 혼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소위 개도국 지역연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배양수 선생님 문화하시고 일부 이제 정치하시는 분이랑 역사하시는 분, 각 분야별로 한두 분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문학적 주제에 대해서 적절히 강의하실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수종족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베트남 사회뿐만 아니라 동남아 사회를 일할 때 인적 구성에서 소수민족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종족이라고 쓰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저도 이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다면 수용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종족이라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민족이란 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민족 외에 다른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도 민족이고 한국민으로서 한민족도 그냥 민족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혼란이 거의 없지만 사회는 사실은 그런 게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이주해서 국제결혼해서 여성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여전히 우리가 외국인 신부라 그러거든요. 그런 인식이 뭐냐면 한국 국민은 한민족이라는 순혈주의적 이런 게 아주 우리한테는 강하게 남아있고, 그 개념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에스닉 그룹이란 말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경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남아에서는 그런 문제가 이미 많은 역사 속에서 해결이 되어 왔고, 그래서 제가 민족이란 말보다 종족이란 말로 에스닉 그룹이란 말을 대신하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개도국을 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할 때 있을 텐데, 베트남의 소수민족을 서구학자들이나 아니면 소위 개발 국가에서 바라보는 눈은 국제개발협력의 타겟으로 보는 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낙후성을 어떻게 해결해서 베트남의 10개년 사회경제개발 정책이나 전략에 부합하는
그런 발전을 이뤄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유럽 식민지위원회는 뭔가 유럽이 문명화 역할을 하는데 그 문명화의 대상이 되는 건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종족에 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조사를 통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 양식을 산속에서 살건 아니면 아주 오지에 살건 간에 그 자연 환경에서 수백 년 이상 적응하면서 갖고 있는 그 로컬 노리지를 갖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외부의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개화되지 않은 것들을 개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고, 뭔가 주류적인 종족이나 국가가 또는 외부의 어떤 개발협력 기관에서 물자도 주고 뭐도 가르치고 환경도 깨끗하게 함으로써 뭔가 인간다워지는 그런 존재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쪽에서 나온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소수종족은 지금 이제 SDG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지속 가능한 포괄적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한 타깃이자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분야 이슈에서 소수종족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한국 정부도 베트남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해도 그 북부의 라이저우송에 이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알 텐데 사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소수민족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야오족이나 자오족이나 타이게 또는 그 흐몬계 소수민족들이 주로 그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되고, 또 국제 NGO나 국제개발협력 여러 기구나 이런 데서 그쪽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포맷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그쪽에 새마을운동도 이식하고, 그래서 지역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여성 인파워먼트와 관련된 일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소수민족을 그러니까 글로벌한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의 어떤 행위자로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 개발협력 사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쪽에서 관찰해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뭔가 낙후됐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들이 갈 길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도 있고 디자이어가 분명한 사람이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이 유럽 사람들이나 도시생활하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연 조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생계 방식도 가지고 있고, 이런 면도 보이고 굉장히 다채로운 문화적 소양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도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소수종족에 대한 연구를 쭉 보면 아주 대비가 되는 그 두 가지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굉장히 다채로운 문화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 문화적 생태계에 뭔가 보존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런 입장 하나랑,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열등하고 소외되어 있고, 그 이 사람들이 뭔가 문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게 되면 국가 안보에도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소수민족은 대부분 국경 지역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막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여러분들 잠깐 여담을 하면 시간이 좀 하지만 우리가 한국 베트남 전쟁을 보는 전쟁 영화를 보셔도 그런 게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스카 그 유명한 3부작 했던 베트남 7월 4일생이나 플래툰을 제작한 그 영화 감독 누구죠? 올리브 스톤입니다. 올리브 스톤 영화를, 그게 반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보면 미군은 굉장히 첨단 무기로 무장해 있는 키가 큰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는 쥐나 원숭이와 같은 존재로 그려져요. 그래서 거의 끊임없이 밀림이 펼쳐져 있는 거죠. 밀림에 이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화염 방사기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문명 사회에서 온 미군은 좀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과학기술로 무장한 문명에서 온 거대한 사람과 자연 속의 끝을 알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있는 베트남, 그러니까 문명과 자연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밀림이 아니라 사람들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바그다드는 사막에서 5,000년 동안 지은 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막인 바그다드에 가서 배산 임수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나 그 자기 자연 조건에서 있는데 어쨌든 서구인들이 보는 관점은 이런 동남아 밀림 지역의 사람들을 보는 눈이 그런 자연과 문명의 이분법적인 대비가 극명하게 이렇게 수사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특히 소수민족, 산악 소수민족을 보는 눈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딘가에 종속돼 있고 훈육돼야 될 사람들이고 뭔가 국가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어서 뭔가 자발적으로 뭔가 자기 진로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동남아 소수종족 연구의 특징이 뭐냐면 소수종족 자체 행위에 집중하는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정책을 다루는 거죠. 또는 소수종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러 들어간 외부인들 하고요. 그래서 저처럼 인류학자들이 일부가 이제 직접 그 마을에 가 살면서 소수족에게 목소리를 기울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고 베트남 경우는 오스카 살레밍크 이런 학자들이 그걸 하고요. 제임스 카스라고 하는 그 예일의 굉장히 유명한 동남아 연구 정치학자는 조미아에 대한 그 People Ungoverned라는 책을 써서 이제 그게 조미아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말라야에서부터 이렇게 베트남 하롱베이까지 이르는 그 거대한 그 산간 지역의 카스트르 지역에 사는 1억 3천 명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소위 소수민족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는 걸 역사와 문화적 지형들과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쓴 대작인데 그 연세대학교 인류학과의 이상국 교수가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번역도 잘 돼 있는 책인데요. 그런데 그런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굉장히 그 외부인들의 관점에 국한된 연구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좀 비판해 보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 국가 공식적으로 54개 종족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인구의 85% 내지 86%라고 하는 소위 비해족, 그러니까 베트남들은 낑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하고 14, 15%가 이제 53개 소수 종족 에스닉 그룹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유사한 언어적이나 생활 크게 기준이 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생계나 사회 문화적 양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언어를 비롯해서 그런 뭔가 언어를 비롯해서 그 언어적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ethnic self identification, 자기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종족이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기준이 분류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분류된 거에 비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허몽족이 이제 중국에서는 흔히 그 묘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얀마 일부적인 미엔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허몽인데요. 허몽 경우는 그게 이제 화이트 몽, 몽족이라고도 하기는 합니다. 화이트 몽이나 블랙 허몽이나 플라워 허몽이라 한 5개 정도의 하위 그룹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5개 정도의 하위 그룹이 과거에 스스로 왕과 귀족 계급을 갖춘 굉장히 그 고산 지역에, 그러니까 에드먼드 리치가 연구한 그 하일랜드 버마에 대한 그 연구에서처럼 굉장히 고도의 정치 체제를 갖춘 인구 집단이 있는 그런 걸로 연구를 한 바가 있고, 실제 제가 그 왕궁도 가서 사진도 찍고 이랬거든요. 하장성에 가서. 그래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뭔가 이렇게 종속되고 문명화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됐죠. 그래서 그 플라워 허몽이 그 하장성에서 자기들 왕 쪽의 정도의 규모를 가졌을 때 인구가 거의 한 그 하장성 일대뿐만 아니라 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까지 하면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만,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만 해도 인구 집단이 10여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뭐냐면 한 200년 300년 전에 유럽이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을 때 유럽의 대도시의 인구가 거의 맞먹는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베트남 내 소수 종족 중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경우가 그 세계 종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한 숫자이기도 하고 규모도 크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베트남 내에서는 지금 영토상으로는 북부 및 서부 산악 지역하고요, 이 중부 고원지대, 여기를 떠이우엔이라고 하는데요, 서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센트럴 하일랜드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남부 메콩 지역에 이제 소수민족이 주로 살아요. 그래서 크게 세 군데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이건 이제 그
여러분 하노이 가시면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 뮤지엄 오브 에트놀로지죠. 민족학 박물관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웬만한 민속 박물관보다는 그 의도가 괜찮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종족 분포도를 어족별로 분포하는 그림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겠지만 그 상상의 공동체 쓴 그 정치학자 누구죠?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잠깐 이렇게 지도를 어떻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박물관이나 인구 센서스처럼 국가의 어떤 인구에 대한 통제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영토적인 통제를 어디까지 하고 있다는 걸 명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동남아의 여러분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제일 입구에 반드시 그와 관련된 지도나 사진이 있습니다. 있는데 베트남은 이제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거를 갖다 이렇게 활자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 들어가시면 국가적 경계, 나중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국가적 경계에 포함돼서 소위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서의 인구 집단이죠. 우리가 주민등록을 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은 주민등록증에 그 종족을 밝히게 돼 있거든요. 낑족이 아니라 무슨 예를 들면 흐몽이면 흐몽이라 밝히고 타이면 따이 이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냐 뭐 재패니즈냐 차이니즈 이렇게 하듯이 그런 종족을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베트남은 대부분 고산 지역에 살고 공원에 거주하고요. 중국인, 호아라고 불리는 중국인을 제외하고 농촌에 대부분 거주하고, 그리고 농촌과 고원지대에도 중심지에는 주류 종족인 낑족이 다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소수종족은 빈곤합니다. 그래서 소수종이 80%가 2001년의 경우는 절대 빈곤선인데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어요. 개선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절대 빈곤선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산악 소수 종족들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여러 정책들을 소수민족에게 시혜를 베푸는 정책을 합니다. 가령 한국으로 오는 EPS에 의한 그 이주 노동자도 매 2년마다 그 두 나라가 MOU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불법 체류자가 많으면 그걸 연기하기도 하는데, 고용 허가제에서 베트남에서 1년에 적게는 한 8,000명, 많게는 만여 명 정도의 신규 이주 노동자를 뽑고 고용 허가제에서 보내는데요. 그 중에 30%는 그 지역별로 할당을 안 하고 중앙정부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이런 낙후 지역 주민들을 먼저 우선 배치하는 정책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소수민족이 많이 포함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소수민족은 생활 상태가 그렇고요. 소수민족을 국가나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종족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종족을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종족의 자의식이 어떻고 언어를 어떻게 생활 차이가 어떠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그 통치의 대상이 되는 소수민족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ethnic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그 국가 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동남아시아는 대부분 유럽 식민지 경험이 있었고 식민지 때부터 그걸 진행을 했고, 식민지 했던 그 조사 과정이 대부분 뭔가 유럽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의 비문명적인 상황을 문명화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백인의 의무다 이런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무식하고 무지하고 낙후되어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자기 이름을 부여해주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1919년에 그 프랑스 북동 고고학원이 먼저 민속학자들을 공원해서 33개 종족이 인도 차이나에 있다라고 분류를 했어요. 하고 나서 1954년에 프랑스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나서 베트남 사람들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64개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고 74년에 이때 이제 인스티튜트 오브 에스노로지, 베트남의 민족학 연구소가 이제 50년대 말에 만들어져서 그 민족학 연구소가 국민들을 종족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맡게 되고, 그래서 59개 정도 했다고요. 79년 3월에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54개 종족 분류 체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그 정확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고, 약 10개 종족은 자기들이
국가 분류한 종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족을 설명하는 책자도 내고 하면서 그런 데 일종의 저항 같은 걸 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걸 다 수용하게 되면 실제로는 100개가 넘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다른지 그 소수민족 소수민족 스스로가 주장하기를 우리는 다른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집단에 소속된 것처럼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이 54개 종족을 19세기 마르크스주의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공식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엣띵족의 경우는 이제 봉건제 발전된 단계를 지나서 사회주의 단계로 이미 진입한 종족으로 이렇게 하고요. 호아의 경우는 띵족과 거의 같은 단계지만 다른 데는 여전히 봉건 또는 그보다 더 원시적인 그런 생산 양식의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교조적으로 적용해서 그걸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이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정책 어구에 어떻게 나왔냐면 여전히 봉건적인 낙후성을 벗지 못하고 있는 어떤 종족을 포괄적인 사회경제 개발 활동을 통해서 그 사회를 굉장히 진보된 종족으로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이런 게 이제 공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민통합과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타깃이 소수민족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종족 다문화 사회로서의 다채로운 문화를 지켜야 되지만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통합된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종족 집단에 동일하게 정책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내고요. 또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낑족이 가장 발달한 종족이기 때문에 다수종족인 낑족의 사회 경제 수준을 따라잡도록 하는 게 국가의 목표다. 이런 것이 은근히 계속 반복되는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류된 정책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뭐 종족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류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그냥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이 베트남에는 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베트남은 다이라고 불리는 게 이게 이제 그런 거고 인구가 많은 집단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따이, 터, 문홍 이런 사람들 인구가 많고요. 19년에 장 33개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79년 이후에는 54개로 이제 대분류로 남아라고 베트남에서 얘기하는 이 오스트로아시아계하고요. 그다음 남다오라고 해서 오스트로네시안계고요. 타이가이계, 중국 티베트계, 흐몽 자오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고요. 지금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죠.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족이 분류가 돼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럼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30년에 그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가 만들어지고 나서 당의 정책에는 항상 소수민족과 관련된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소수종족에 관련된 정책이 들어 있고 이건 이제 호치민 주석이 한 얘기인데 박이여 호박을 사랑해라. 서로 다른 종이지만 같은 덩굴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종족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구분되냐 하면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종족 분리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수 종족들에게 다수 종족인 낑족의 저항 의식을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소수 종족에게 주로 카톨릭이나 기독교를 전파를 하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프랑스 식민주의 말을 잘 들으면 자치를 허용하마. 그리고 이제 산악 지역에서 주로 비엣족들이 무장한 독립 저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소수종족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죠. 니들이 프랑스 편을 들 거냐 아니면 낑족 편을 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장성에서 그 타이족 그 따이족 역사 비엔화의 참 호아빈성의 따이족 그 마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 할아버지가 프랑스 사람 편에 들어서 돌아보니까 별 재미를 못 봐서 다시 비엣족 사람들의 편에 넘어대고 그 비엣족 사람들 편을 대보니까 비엣 사람들이 베트남에만 싸우는 게 아니라 라오스로 넘어가서 막 싸우니까 우리가 라오스에 가서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부터 해서 자원 이 수라 식민 시대부터 이 소수민족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이래저래 동원되는 걸 됐었고요. 하나의 다른 예는 미국이 남부를 점령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을 신식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5년에 통일을 우리는 이제 북부에 한 남부의 해방 이렇게 그
베트남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는 해방이죠. 그러니까 독립을 한 건데 미국도 이제 베트남 전쟁에 베트남화를 하면서 68년에 그 푸에블로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북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베트남이 정규군을 파견하도록 하면서 그걸 이제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이렇게 전면전을 한 걸로만 오랫동안 생각하는데 베트남 전쟁은 대부분이 남부에서만 있었어요. 전투 자체가. 그래서 그게 이제 베트남 전쟁의 다른 성격이죠. 다른 성격이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호치민 루트를 통해서 이제 중부 고원지대나 이런 걸 통해서 북부로부터 물자나 전령이나 주요한 자원들이 전달이 되니까 미군이 북서부 산악 지역에 있는 타이 계열 소수민족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우리 편을 들어서 북베트남의 사회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들 묻히는 데 도움이 되면 너희들을 나중에 미국에 정착을 시켜주겠다 또는 자치를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 2만여 명이 그 전투 훈련에 참전을 하는데요. 근데 그 베트남 전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소수민족이 전쟁에 참전도 못 해보고 패전국가 용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태국에 있는 캠프에 가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오렌지 카운티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12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 피플은 자유를 찾아서 바닷속으로 확 뛰어든 사람 생각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포트 피플은 일종의 수사입니다. 베트남의 난민들은 대부분 협약 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UNHCR에서 협약돼서 13개나 14개 정도 수용국가, 우리나라도 부산에도 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용은 안 됐으니까 이제 이따가 갔는데, 그래서 그걸 나중에 미군이 베트남 정부랑 이렇게 협약을 해서 우리가 데려가겠다 그랬더니 처음에 2만 명만 데려가겠다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 실제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순차적으로 그게 그 orderly departure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순서대로 해서 70대 말 80대 초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인구가 20만이 넘어요. 그 대부분이 미국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오렌지 카운티에 베트남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거기 베트남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민족 또는 호아라고 불리는 남부 출신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78년 9년에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 문쟁이 되면서 포트피플이 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뭘 이야기하냐면 어쨌든 그 식민주의자들이 어떤 소수민족을 어떻게 했느냐 했죠. 그래서 근데 실제 자치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북베트남이 통일되고 나서는 북부에서 이제 약속은 하나 지켰어요. 그래서 따오메오라고 비엣박이라고는 자치제를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자치가 완전히 해체되어 있고 그 흔적만 알 수 있는 박물관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75년 이후에는 사회주의로 연대했고요. 81년에 자치구역이 해체가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에 완전히 도달하기 위해서 10,000가지 색채와 1,000가지 향기를 가진 하나의 화환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레주원 당서기가 그렇게 선언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 개발 모델, 이제 소위 새생활 운동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서 낙후된 의뢰 간섭 같은 거, 물소를 죽인다거나 무슨 화전민들이 불을 많이 낸다거나 이런 거 악습을 다 없애고, 그래서 지방의 촌락 중심의 조직을 당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고, 그 다음에 소수민족끼리 모였을 때는 낙후성을 벗어나지 수가 없다. 그래서 저지대 주류 종족들을 이렇게 같이 살도록 강제 이주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DCDC는 뭐냐면 이게 딩꺼딩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주 정경작. 그러니까 한 군데 정착해서 경작도 정해진 대로 해라. 이동식 경작 하지 말고 그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화전민처럼 불을 태우고 있고 옮겨 다니면서 윤작이나 하지 말고 농토를 줄 테니까 해라 했더니, 그게 이제 저지대에서 주류종족 토지 문제에 굉장히 익숙한 주류종족이 이주해서 하니까 토지 문제를 잘 몰랐던 소수민족들은 그게 힘들죠. 그래서 실제 정부의 의도대로는 되질 않고 이런 것이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요즘 그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에데족의 롱하우스예요. 롱하우스는 뭐냐면 에데족은 모계 혈통을 가지고 있는 종족인데요. 그러니까 큰 딸이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처가살이 하러 들어오잖아요, 모계는, 그죠? 근데 하면 분가를 안 시키고 집을 늘려서 같이 살게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일시적인 학대 결합 가족이라 하거든요. 또 분절적 학대 결합 가족. 그리고 둘째와 결혼하면 독립을 시키기도 해요. 근데 가족은 모계 가족은 그 생계를 같이 하려면 모여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같이 쭉 집을 잇다 보니까 계속 길어져요. 그리고 어떤 그렇게 이렇게 순환적 직계 활동 학대 가족을 하는 산악 소수민족이 이런 주거를 그러니까 길게 하거나 좀 키워서 이렇게 학대 가족이 사는 그런 주가 많은데 이제 이걸 갖다가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는 이제 저지대에서 온 학자들이 이게 위생이 안 좋다. 그 너희들이 왜 동네 이념에만 매이고 국가가 쥐를 잡자는데도 참여하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해체하자.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게다가 베트남에는 역사학 내에 있는 민족학자들이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이 학자들도 이제 이 무슨 소리냐 이런 거는 우리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인데 그 지금은 이제 복구돼 있습니다. 그 잘라이족은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의 술라이스 섬에 가면 또라자라고 하는 그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한 종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아까 종족 분류 체계 얘기하는 그러니까 폴리네시안계의 그 말레이어를 쓰는 사람들의 소수 종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따오따오라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모양을 똑같이 하는 목각 인형을 싸가지고 그 사람들 이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의 집입니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밖에 있는 사람만큼 이 안에 죽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뢰 이런 건 이제 미신이라고 해서 없앴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민속이나 관광의 주요 대상이 돼서 다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이건 이제 이런 공동사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결론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소수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제가 좀 제대로 전달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국가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의 소수민족을 계속 봐왔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연구에 제가 지금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좀 그런 필요성을 환기하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현장 연구를 하는데 소수민족을 보는 눈들이 현장에 있질 않고 외부 사람들이 여기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편도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구 자체도 보면 소수민족이 스스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사회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내부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그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요. 외부자가 소수민족에서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는 그 연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해보자. 그러려면 이제 한국에서도 그 베트남 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그 관심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제가 한번 정부로 제안을 해서 잘 되진 않았지만 그 중부 고원지의 럼동성에 한국인들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 달랏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인근에 뭐 커피도 많이 키우고 굉장히 경치도 좋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 유럽 식민지도부터 이렇게 했던 데인데 거기에 소수민족을 그 문화를 관광하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있지만 여전히 낙후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감도 세고 이 청동북 같은 거 막 울리고 뭔가 민속적인 요소를 관광 상품에 보이려고 하는 의지가 큰데 대부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화된 그 관광 산업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뭘 제안했었냐면 대학교에 많이 뽑아가서 그 사람들이 관광에 직접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소수민족의 삶에 밀착한 연구가 필요하고 국가 얘기를 잠시 접어두고 소수민족 스스로가 어떤 인파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기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오너십이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치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신남방 정책이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쓸지 모르겠지만 베트남과 개발 협력을 계속 한다는 입장이면 베트남 소수민족에 대한 협력 같은 게 반드시 프로그램에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베트남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소수민족 관광 지역의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민족과 박물관 딱 들어가면 보이는 지도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남아 소수민족은 베네딕트 앤더슨이네요. 인구 센서스나 민족지 연구와 같은 후기 식민주의 장치를 통해서 창조된 것이고 지배 권력의 권위를 반영하는 가치들 내에 만들어진 거다.
그 식민시대 무정형 집단이었던 부족이 영토화 종족화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국민국가의 소수종족도 상상된 공간으로 경계지어진 통치 대상으로 통합된 거고요. 그러니까 발전이 대부분은 산업화돼야 되고 황금화돼야 되고 저지대에 거주해야 되고 높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국민국가의 규정에 대처 다수 종족이 생각하는 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소수민족들에게 구체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실제 보면 빈곤이 새로운 야만이고 문맹은 새로운 미개이고 오지의 삶은 새로운 야생이고 이렇게 실제 규정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소수종족이 어떤 능동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다. 산에 대해서는 아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 지역의 로컬리티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국가 영토 내에 국한된 제한된 존재라는 시각을 좀 벗어나서 좀 그 트랜스내셔널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는 그런 존재로 파악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시간을 발표를 못했지만 이미 그런 걸 연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소수민족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요. 난민들 그러니까 로힝야족 같은 경우도 난민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소수종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특히 비국가 부문의 행위자들의 좀 목소리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건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이라서 광고용으로 넣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게 사실이고 한국 정부가 여기 피해자들이 저희 가족에 대한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아픔 같은 것들이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그 당시 우리에게 했던 일에 대한 사과랑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베트남 정부의 입장 같은 걸 우리가 파트너니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 차원에서 옛날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가서 사과합니다. 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그 인도주의적 그런 걸 하고 하는 것도 그런 활동을 하는 거랑 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된 민간인이 불행하게도 한국군이 원 플래그라는 입장으로 자유화를 위해서 도와주러 갔던 남베트남의 국민이에요. 북베트남의 인민군이 아니고 북베트남 인민군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남베트남에 있던 사람으로서 미국이 지휘하는 미제국주의가 지도하는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는 해방군들이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남베트남 공화국의 국민으로 등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마 잘 모르시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그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구수정 씨가 그 문제에 대해서 99년에 폭로하고 나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제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정부는 사과를 하고 거듭 사과하고 어떤 정부는 사과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정부는 이미 사과했다 그러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그게 뭐 우리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이 다 엉터리예요. 어쨌든 왜냐하면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과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베트남에 묻질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베트남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과해야 되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사과를 한 정부도 아무도 그걸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얘기할게요. 함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그 민간인 학살을 했던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 주민들은 1000여 명이 학살을 당했다 하고요. 한국의 NGO들은 실제 그를 조사했던 사람들은 뭐 몇백 명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위령비가 있어요. 위령비가 있고 거기 인원이 다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보면 재밌는 게 이제 그게 베트남 그 지역 주민들이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NGO가 거의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조사를 하면서 그 비석을 같이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비석이 재밌는 게 뭐냐면 베트남의 군 전쟁에 쓰러져 있는 지역에 가면 전부 다 그 위령비나 죽은 사람들의 명부가 있는데요. 베트남은 영공 서열에 의해서 그걸 적질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 명부를 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어린 사람 순서로 쭉 적질 않아요. 베트남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마을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순서로 되지 않는데 그 하미의 위령비는 흥미롭게도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제 나이 어린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한국 사람의 비석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 명부를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문제는 뒷판이거든요. 뒷판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했더니 그 지역에 이제 그 베트남 정부 현재 정부가 과거에 전쟁으로서 아픔을 받은 유가족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그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계속 한국에 대해서 잊지 않고 증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런 걸 입장을 갖고 있는 지역의 어느 시인이 거기다가 증오시를 썼어요. 증오시를 아주 잔인하게 썼습니다. 지금은 그게 덮여 있어요. 어떻게 덮여 있냐면 그래서 뭐 너희들이 우리를 사실 우리를 강간하고 어떻게 죽였고 뭐 이렇게 이런 걸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그림으로 그려서 다 이렇게 걸개걸으면 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증오시를 했더니 우리 한국에 이제 약간 그 사과는 하되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다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항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반성하고 너희들 도와주고 학교도 지원해 줬는데 이런 거 쓰면 되느냐. 그래서 이걸 걸어라. 이런 시는 말이 안 된다. 우리 양국에 그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방 정부가 나서서 그걸 덮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굉장히 스테이크홀더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가진 입장 다르고요. 지방 정부가 가진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한국으로부터 뭔가 장학금이라도 받는데 이해를 가진 지방 그 인민위원회 문화부 부수석급 되는 사람이 그 결정을 해서 왜냐면 문화부가 관리를 하거든요. 문화처 그래서 그걸 덮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가 있냐면 베트남 연꽃 있잖아요. 연꽃이 평화를 상징하니까 연꽃 걸개 그걸 부조를 해가지고 그걸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본의 이토 마사코라고 하는 일본 그 교토 대학의 아프리카 연구소에 있는 인류학자가 그걸 연구를 해서 논문을 이미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한국의 권원익 선생이 하미에서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논문을 써가지고 애프터 마스크라고 하는 책을 냈거든요. 그게 하미 마을인데요. 근데 제가 예를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이루어진 일들이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 근원에는 베트남 사람에게 묻지를 않아 생긴 일이에요. NGO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석 자체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비석은 내가 가서 보고 이 비석은 베트남 사람들이 사람을 위령할 때 하는 비석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사람 비석이에요. 베트남들은 절대 죽은 사람을 나이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위령을 할 거면 이 위령비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하는지 관찰하고 세우라. 왜 그걸 안 물어보느냐.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했었어요. 여러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보는 눈이 우리가 겪었던 한국 전쟁을 보는 눈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눈이 우리의 파트너인 그 베트남 전쟁의 당사자인 베트남 사람에게 묻지 않고 우리끼리 마음대로 설명해요. 그것이 됐다 그러거든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그 베트남 전쟁 관련 기념 박물관 가보시면요. 거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표현 있잖아요. 1도 없다. 베트남 전쟁의 당사자인 베트남 사람의 입장은 1도 없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좀 박물관에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보는 눈으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빨갱인 북베트남이 어느 날 갑자기 침략해서 전쟁의 형태로 우리는 자유를 수호해서 가서 그 고통에 서덕이는 사람을 구하러 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그대로 거기 다 있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경제적 건설을 했고 베트남도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의 그런 이념 때문에 베트남이 결국 나중에 부활하고 했던데 우리가 기여를 했나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게 있고요. 이것도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답과 관련된 건데 베트남은 국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책 소개한 것도 제가 그런 주제를 다룬 건데요. 베트남의 전통과 공동체 국가라는
베트남 국가만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와 시민 사회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여러 층의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어떤 정말 책임을 지고 그걸 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당에서 결정하고 인민은 무조건 따르죠. 어기면 뭔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구도를 늘 생각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그런 구도들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꼼꼼하게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부 부문이 많은 걸 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일은 국가가 포주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술집 같은 걸 국가가 할 수도 있거든요. 경찰이 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일은 장에서 정하면 모든 게 밑에까지 일사불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그걸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해당 건이 뭐냐에 따라서 좀 자세히 관찰을 하셔야지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되고 안 되는데 쉽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네. 북베트남하고 연결돼 있죠. 게릴라들의 경우는. 근데 우리가 죽인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은 양민이라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군에 죽은 사람들은 총을 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를 작전장에 소개를 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이잖아요. 그래서 가시면 증오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 쏘는 비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7년 몇 월 며칠 미 제국주의의 주구 남조선 군대가 무장하지 않은 죄 없는 사람을 몇 명 학살하다. 우리는 그걸 증오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떤 비석에는 미 제국주의의 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남조선 군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지방의 저항군들이 주로 옹호했던 그런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게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고 왜냐하면 거기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안 물어본다니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비석이 무슨 의미인지도 묻지들 않아요. 그 베트남을 아는 사람만 보는 거죠. 있고요. 베트남 전쟁은 17토선을 그어놓고 위 사람이 내려 침략해서 이어진 게 아니고요. 남부에서 미국을 찬성하는 사람과 미국이 지배하는 그 정치에 참석하는가 해방을 원하는 사람끼리 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자체는 남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파가 있었고요. 북베트남의 호치민이 주도하는 공산당에서 그걸 지원했죠. 인적, 물적으로. 그래서 그걸 활용한 게 호치민 루트라는 데입니다. 그 호치민 아까 말씀드린 호치민 루트에서 하도 괴롭히니까 미군이 거기에 소수민족을 제가 모장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넘어왔고 그리고 왜 북베트남의 인민군을 정규로 파견하냐면 68년에 푸에블로 사건 이후래예요. 그래서 미군의 전략은 원 플래그 하에서 처음에는 미군이 가서 남부에서 그걸 다 해결해 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반전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베트남 전쟁은 제발 너희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개입 안 할 테니까. 그래서 푸에블로에서 북폭을 하고 그 구정 공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에서 정규군이 이제 파견되죠. 우리 한국군이 남쪽에서 정규군하고도 싸웁니다. 근데 실제 함의에서 있었던 그런 민간인 학살은 북쪽에서 내려온 양민들이 아니고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북베트남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양민들을 피해 보상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래 전쟁 당시 국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그 양반들이.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게 현재는 해답인데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무서운 그 어떤 잠재력, 어떤 뭐 역량을 가진 나라가 도이모이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한국이나 일본도 추월하고 굉장히 앞으로 치고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가면서 깜짝 놀란 게 소위 그 동남아의 맹주라고 베트남이 동남아의 맹주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좀 떨어지고
하는 거를 보면서 현지에서 뭐 조금 뭐 주워들은 얘기로는 이게 이제 시스템의 한계가 아니냐, 공산당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상에서 그 시장 경제가 하고 이게 완전히 이게 어울리지 않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일부에서는 뭐 부패 문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베트남 종족 중에 아마 소수 종족 중에 지금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몽고 반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베트남도 우리하고 비슷한 민족인가 하는 생각을 좀 잠시 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 외교부에서 만나서 베트남 전쟁에 들은 얘기는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예, 우리는 용병이에요, 그냥 다른 것도 아닙니다. 베트남 정부의 입장이고 미국과 싸운 거죠, 베트남. 사실 제가 베트남 그 개발이나 발전의 한계에서 특히 그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시스템 문제에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발전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뭔가 그 GNP가 늘어나고 1인당 얼마의 몇 퍼센트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굉장히 너무 고정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데로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분명한 거는 그 시장 경제를 최근에 도입하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 자체를 시스템으로 또는 문화에서 본 건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회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집단화의 경험이 없어요. 사회주의는 농장을 집단화하고 국유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경험한 주민을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계속 시장에 다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베트남이 오랫동안 사회주의의 그 말도 안 되는 제도 체제에 있다가 도이모이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이모이는 일종의 결과죠. 과정 중에 결과 선언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를 하겠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도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다가 과거에 원래 농촌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관점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트남이 좀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대 산업 사회는 시장 경제가 도시에 집중된 인원을 가지고 인프라라든지 소비자들을 하고 소득도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베트남은 어쨌든 지금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도시화율도 점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도네시아처럼 먼저 좀 개발을 시작해서 했던 데하고 좀 다른 장점이 여전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몽고 반점을 가진 사람은 우리랑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우리 신념이 굉장히 강하는데요. 그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베트남에서 그 색동 저고리를 입은 그 소수민족을 보면 천이 없어서 기버 입었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까지 와서 색동 저고리를 전해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한국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배워요. 관계사를 안 배우고 우리는 세종문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가 잘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몽고 반점이 있는 종족들은 대부분이 북방계 종족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게 아시아의 이주 역사를 보면 그걸 갖다 이주 역사를 4,000년을 근거로 보느냐, 10,000년을 근거로 보느냐, 10만 년을 근거로 보느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그 게르만족이 나치들이 흑인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리아인들이 학살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은 맞는데 그건 이제 언제 있었냐면 25만 년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유태인의 조상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게르만족도 마찬가지예요. 게르만족도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그보다 좀 먼저 왔죠. 게르만족에서 아프리카에서 안 왔다는 증거를 아직 어떤 인류학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안 종족이 북에서 남으로 계속 4,000년 동안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그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체적인 특징은 DNA 중에 0.0012%도 안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0.0012%를 이루는 여러 중에 하나가
몽고 반점이라는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랑 몽고 반점이 같이 있다고 확증할 수 있는 소수 민족도 그 모든 사람의 몽고 반점이 다 나타나진 않거든요. 우리한테 몽고 반점이 다 나타나지 않듯이.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몽고 반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랑의 종족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너무나 흐리다는 겁니다. 이주 경로나 이런 걸 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종족 이슈는 전부 다 사회적 종족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너랑 나랑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실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5천년 동안 계속 거슬려서 또는 그 이상을 거슬려서 그런 인종적인 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다르고요. 분명한 거는 베트남 사람 지금 현재 이 베트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000년 전에도 거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선주민들 산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베트남 땅 자체도 베트남 민족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그 1,000년 전에는 지금 현재 하노이 북부 지역에 있었거든요. 비엣지나 이런 쪽에 있다가 오랜 남진 정책을 통해서 현재까지 온 거라서 그런 점에서 좀 다를 거다. 네. 맞아요.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나는 어느 소수민족 출신입니다를 아이덴티파이 하진 않아요. 아는데 다만 이제 그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신분증에 이제 보면 낑이다 아니면 타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만든 커뮤니티는 종족별 커뮤니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대신 출신 지역은 있어요. 여기 하노이 축구팀도 있고 호치민 축구팀도 있고 사이곤 축구팀도 있고 응애안 축구팀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흥미로운 거 뭐냐면 그것마저도 베트남에 내에서 만들어진 동양 그룹보다 훨씬 범위가 커요. 그러니까 북부 사람들 쫙 다 모이고 남부 사람들 다 모이고 이러지 성시별로 이렇게 좁게 모이지는 않고 한국에 있는 종족별 사람들을 그룹핑해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죠. 알고 예를 들면 남부에 아까 저지대 사는 크메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가 조상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요. 그다음 짬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부 고원지에 있던 참파라고 하는 그 참파는 700년 전만 해도 베트남을 계속 괴롭혔던 아주 큰 힌두 왕국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 두 가지 예가 남부 호치민에 유명한데 남부에서 그 메콩 델타 쪽에서 남부 사람들이 가장 효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교 사원이 크메르인들의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뭐라냐면 북부에서 내려온 비해 쪽이 이 사람들을 깜둥이라고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이렇게 폄하해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크메르인이 이중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베트남 사람이야 이랬다가 자기들 커뮤니티에 갈 때는 우린 크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원에 갔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남부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 사원에 가서 열심히 빈다. 그래서 남부 사람들이 크메르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음식하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해주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차별하는 의식이 있어서 그 차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도시적인 다르고요. 그 짬족도 마찬가지. 짬족 무슬림은 근데 산에 소수민족으로 사는 지역은 그 지역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알죠. 그쪽이 생활 양식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국가가 와가지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핍박하고 이런.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국가를 절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종족이 이제 국가의 파생물이나 오히려 국가의 해가 되는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류 역사를 좀 길게 보면 종족이 먼저 있었겠죠. 국가보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두 가지만 하고 싶은데 국가의 기원이 뭐가 좀 타당하다고 보시면 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발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라다크를 쓴 사람들 호지 그분이 오래된 과거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걸 들으면서 사실은 국가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폭력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자본주의가 또 그런 형국으로 나타나고 사실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 발전에 대한 관점, 그 문화인류학자로서 여기 연구하신 표본의 형은 물어보세요. 국가의 기원과 발전의 개념. 아주 큰 질문이고 아마 다 말씀하시면 한 시간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짧게 말씀하시고 다음 기회에 알겠습니다. 짧게. 아버님 아주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고요. 뭐 제임스 캇도 뭐 그런 연구를 했는 것 같고 소미아에서 사실은 국가의 탄생을 이 소수민족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국가를 어느 국가에서 식민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족들도 있거든요. 여전히. 그게 이제 제임스 캇은 1억 3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에만. 히말라야 쪽에서 어느 쪽에서. 그리고 어떤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태국에 있는 메소스에 가면 미얀마의 카렌족이 사는 그 자치구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버마 국민이었지만 카렌족 아이덴티티가 훨씬 커요. 우리는 버마 국민이다라는 것보다. 그리고 카톨릭으로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국에 있는 메소스에 있는 자치구가 자기의 국가예요. 사실은 생활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은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 굉장히 트랜스내셔널해요. 그러니까 난민촌에 있으면서 미국 하버드 같은 데 유학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인터내셔널 의료에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스테이트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단지 세금을 받는 주체인가? 뭐 이런 생각 들고 거주 등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수민족이 바로 그런 주제를 정확하게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프랑스 식민 시대에서도 소수 종족이 어느 편을 들 거냐 이런 것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일제 강점기의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등록을 하고 해야 될지 그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쨌든 국가의 탄생이라는 문제를 소수자 그러니까 마지널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원장님 질문이 굉장히 타당하다 이렇게만 제가 대답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발전이란 무엇인가? 발전은 뭔가 그 경제적 그게 늘어야 되고 뭔가 기계화돼 있어야 되고 도시화돼야 되고 뭐 이런 교육도 높아야 되고 이런 그런 척도들이 있죠. 사실은 그게 지표화돼 있고 지금 전 세계 SDG의 지속가능 발전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만 돼 있고 그에 대한 대안들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그런 걸 갖다 엔지니어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정말 우리가 소득이 2배로 늘었다고 해서 자살이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하냐. 사실 행복도 물어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요. 답에 보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히 우리는 개발 국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그런 걸 이제 대안적 개발로서 발전으로서 이제 그걸 지표화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사실은 이미 70년대 때 인간 개발부터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느린 거죠. 더딘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 발전 문제를 그 문화적으로 문화에 인베디드된 정말 이 사람들 행복감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만 커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커뮤니티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도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까지 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발전 개념이 우리 시대에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양국 관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